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이렇게 일강에서 보니까 완전 반갑습니다. 다들 OT 보고 오셨죠? 선생님 OT에서 어떻게 수업을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지구계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들 교재 준비하셨죠? 선생님이 교재를 토대로 대부분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교재 개념 그리고 교재 문제를 다뤄야 하므로 교재가 1차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 알죠? 우리 오늘로 벌써 반을 한 겁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하죠.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OT 때 다 설명을 드렸지만 선생님이랑 오늘 첫 시간을 딱 공부해보고 박남정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실제로 분량을 얼마나 내가 적합한 난이도인지도 여러분 좀 체크를 해 보시게 되면은 내가 하루에 혹은 일주일에 몇 강 정도를 소화할 수가 있는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작이 반이 되는 이 순간 우리 잘 지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스타트에는요, 오늘 공부할 개념 소개로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자, 바로 핵심 개념이 되겠는데요. 오늘의 핵심 개념은요, 3개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결코 많이 하지 않아요. 3개에서부터 한 5개 정도로 핵심 개념은 딱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개념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개념 세 번째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생명 가능지대. 개념이겠죠. 말 그대로 1개념입니다. 생명 가능지대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공부할 건 이거예요. 큰 주제를 말씀드리면 왜 그 많은 우주에서 그 많은 소속들 중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지? 하나를 해결해 볼게요. 그 주제가 바로 생명 가능지대고요. 그렇다면 이 생명체가 사는 지구의 하늘, 땅, 바다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게 바로 원시지구의 형성과 진화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고 했죠. 생명체의 탄생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 뭘 한다고요? 생명 가능지대를 한대요. 왜?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되나? 다시 말을 바꿔 얘기하면 왜? 이 넓은 우주에 지구에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그걸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될 개념이요. 선생님 판서를 좀 할게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 정리할 개념이 뭐냐면 선생님 뭐라고 했지? 지구에만 왜 생명체가 사는가를 언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조건. 그 최소한의 조건이 뭐가 되냐면요. 바로 액체 상태의 물이랍니다. 액체 상태의 무엇이요? 물. 자, 선생님 질문 한번 할게요. 공부 다 하고 오셨죠? 중학교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해서 최소한 하고 오셨죠? 자,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H2O라고 씁니다. 이건 물인가요? 수증기인가요? 얼음인가요? 막 여기서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뭐죠? H2O를요. 고체,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이렇게 상태가 변한다고 얘기하죠. 상태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뭘까요? 우리가 얼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로 수증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최소한의 조건이 액체 상태의 물이래요. 바로 그거죠. H2O가 액체 상태인 물, 이 조건이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래요. 그럼 왜 그런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물의 성격은 굉장히 다양해요. 하지만 우리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물의 특성만 선생님이 간략하게 3가지 정도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하죠. 액체 상태의 물에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거,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비열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문, 비열이 뭔데요? 자, 비열은요, 물체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해요. 선생님 와닿지 않는데요. 자, 보세요. 자, 어떤 똑같은 면적의 땅과 똑같은 면적의 물이 있다고 할게요. 태양이 똑같은 시간 동안 땅과 물에 내리쬐는 거예요.
그럼 어디의 온도가 쭉 올라갈까요? 네, 바로 땅의 온도가 쭉 올라간답니다. 이번엔 태양이 딱 사라져요. 그럼 어디의 온도가 가장 급하게 내려갈까요? 물과 땅을 비교했을 때 땅의 온도가 뚝 떨어져요. 왜?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열이 작은 육지, 땅과 같은 경우에는 온도 변화가 굉장히 커요. 이런 거죠. 우리가 내륙에 사는 것보다는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생각하셔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 즉 겨울, 여름의 온도 변화가 급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떨까요? 살기 편하겠죠. 네, 그게 바로 물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물은 비열이 크다. 그래서 생명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항상성에 대한 설명 선생님 짧게 우리 문제풀이를 할 때 그때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액체 상태의 물이 중요한 이유, 무엇이 크다? 비열이 크다.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요, 물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정기적인 인력을 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화학적인 용어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극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게요. 우리 화학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정기적인 인력을 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면 또 어떤 가장 큰 장점이 있는가?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필요해요. 물은 극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좋은 용매가 됩니다. 좋은 용매가 된다는 말은 거기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는 데 필요한 여러 물질들이 잘 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굿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이제 물을 시원하게 먹고 싶어서 페트병을 냉동실에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 페트병이 빵빵해지죠. 자, 물이 얼게 되면요, 부피가 팽창합니다. 결과적으로 밀도가 작아지게 돼요. 이런 물의 특성은 어떤 장점을 가지게 되냐면 물이 얼어서 물이 위쪽이 얼더라도 뭐 얼음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뜨는 거죠. 즉 아래쪽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중 생태가 유지되겠죠.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서 아래쪽부터 온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산천어 축제 뉴스에서 보셨어요? 뭐 실제로 가보시거나 거기서 얼음을 낚는 게 아니잖아요. 얼음을 딱 깨도 아래쪽에 물고기들이 살랑살랑살랑 움직일 수 있는 건 밀도가 작은 고체 얼음 상태가 물 위로 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특성들이 어떤 상태다? 액체 상태에 물이 가는 특성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무엇이다? 이런 조건들이 생명체가 탄생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이다? 바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메인 개념이라고 했던 첫 번째 개념, 바로 생명 가능 지대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교재 선생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오늘 설명을 하냐면 페이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따라올 수 있겠죠? 우리 선생님이 소개하는 대부분의 그림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이랍니다. 아시겠죠? 자, 생명 가능 지대. 선생님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 가능 지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별의 둘레에서 행성들 어찌되었던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뭐라고 한다?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합니다. 그럼 핵심 뭐만 기억하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는 범위를 뭐라고 한다?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한대요. 그때 뭘 봐야 된다? 별의 둘레에서라고 했죠. 그래서 X축과 Y축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X축을 보니까 공전궤도 반지름 와닿지가 않죠. 별로부터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별에서부터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별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그 그림 보기가 좀 편하시겠죠. 그 다음에 Y축을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지? 완전 중요해. 별의 질량. 생명 가능 지대는 수능이 많이 나왔어요. 그 말은 학교 선생님들도 이 자료 구하는 건 너무 쉬운 거지. 시험 문제 내기 편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별의 질량입니다. 생명 가능 지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별의 질량에 따라 별에서부터 거리에 따라서 그리하여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범위가 어딘가, 생명 가능 지대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만 보면 되냐면 생명 가능지대는 요런 그래프가 나타나는구나, 요거만 보시면 돼요. 그쵸? 근데 뭐가 되겠죠? 별의 질량이야. 자, 태양 질량을 1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태양 질량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태양계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으니까 태양 질량을 1이라고 했을 때 태양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8개의 행성을 한번 나열을 해본 거예요. 원래는 이 그림들이 없어도 돼요. 즉 수, 금, 지, 화, 목, 토, 천해를 빼도 이 그림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태양계 행성을 쭉 배열을 하는데 태양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그랬을 때 생명 가능 지대, 다시 말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범위가 어딘가 보니까 어디와 어디 사이? 네, 바로 금성과 화성 사이네요. 결론. 따라서 어떤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 즉 액체 상태에 물이 있다는 걸까요? 바로 지구랍니다. 됐죠? 그럼 선생님 좀 더 응용을 해볼게요. 왜 생명 가능 지대는 액체 상태 존재를 할 수가 있는가? 별에서부터 거리가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죠. 지구가 H2O가 액체 상태라면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조금 가까운 금성은 뭘까요? 너무 태양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슨 상태로? 기체 상태, 다시 말해서 수증기로 존재할 가능성이 더 커요.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요. 화성은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조금 더 멀겠죠. 별로부터 거리가. 그럼 지구가 액체 상태라면 화성 같은 거 거리가 조금 멀어. 에너지를 조금 덜 받겠구나. 따라서 고체 상태, 즉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겠구나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했죠? 별에서부터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므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그런 에너지는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만 기억할게요. 별의 질량이 큰 경우만 기억합시다. 그럼 별의 질량이 작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쵸? 선생님 뭐라고 했죠?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금성 같은 경우에는 기체 상태로, 너무 적으면 다시 말해서 화성 같은 경우에는 고체, 얼음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고 했죠. 별의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따라서 별의 질량이 크면요. 별의 질량이 큰 경우, 선생님 이런 경우 위로 화살표를 둘게요. 자, 에너지가 더 커요.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생명 가능 지대는 우리가 기준으로 잡은 태양계보다 더 어떤 쪽으로? 바깥쪽으로 쏠리게 되고요. 뿐만 아니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 폭 역시 훨씬 폭이 넓어지는 특성이 보입니다. 그럼 별의 질량이 작아진다면 태양보다 작다면 어떨까요? 생명 가능 지대는 우리가 잡은 태양계보다 더 안쪽, 별 가까이 위치하게 되고요. 폭도 좁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선생님 뭐라고 했죠? 에너지에 따라서 생명 가능 지대가 더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별에서부터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광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조금 과장해서 별의 밝기라고 하셔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별의 밝기. 하지만 광도라는 표현이 더 엄밀하게는 옳은 표현. 됐죠? 자, 이게 바로 생명 가능 지대입니다. 생명 가능 지대가 뭐라고요? 별에서부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거리 범위다. 태양계는요? 네, 지구가 바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생명 가능 지대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해볼게요. 그러면 액체 상태의 물만 존재한다면 항상 생명체가 존재하는가요? 그렇게만 따지면 이 우주에는 생명체가 존재를 해야 돼요. 왜? 지금 현재도 액체 상태에 존재하는 지역은 찾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찾지 못했어. 그 말은 최소한의 조건이 액체 상태의 물이지만 지구는 더 복잡한 다양한 환경 조건이 플러스 되기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하고 또 진화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 조건이 있지만 선생님 3개만 더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선생님 조사는 다 뺄게요. 생명체가 존재하는 환경 조건. 자, 첫 번째 최소한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지구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선생님이 아주 길게 설명드려서 패스.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지구라는 행성은 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기의 두께와 조성이 아주 적당해요. 즉, 너무 대기가 두껍지도 않고요. 어떤 특정 조성이 너무 많지도 않습니다. 그 아주 좀 막연하죠. 적당한 두께와 적당한 조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어떤 행성과 비교하면 명확하냐면 금성이라는 행성이랑 비교하면 명확하답니다. 금성은 대기가 엄청 두꺼워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조성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지구처럼 대기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온도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에 굉장히 적당한 두께와 조성의 대기의 존재가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기 중에 O3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읽을 거냐면 오존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차단을 해요. 자외선 차단. 여러분, 자외선을 굉장히 과하게 받으면 백내장이라든지 피부암 이런 게 나타난다고 했죠. 과거에는 이게 더 셌을 거라고요. 이런 자외선을 오존층에서 차단해 주기 때문에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어디서요? 대기에서요. 또 하나,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온실효과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뒤쪽 가서 아주 여러 차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결과만 기억할게요. 온실효과, 그린하우스 이펙트. 말 그대로 온실에서 재배하는 이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는요, 온도가 뚝 떨어지지 않고 훅 올라가지도 않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적절한 온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성에서 언급 한번 했었는데요. 이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기체로 이산화탄소, CO2라고 쓰죠. 이산화탄소를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대기효과 정리했고요. 세 번째, 빼놓을 수가 없죠. 지구에서 거의 주된 에너지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 에너지. 명심하세요. 태양은 스타, 별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가깝고 큰 별이랍니다. 아시겠죠? 이 별로부터 아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이요, 수명이 100억입니다. 100억 년. 그런데 아직 50억밖에 지나지 않았대요. 태양의 탄생과 지구의 탄생 거의 동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구의 나이가 한 46억? 즉 태양의 나이가 한 50억 정도 됐는데 앞으로도 얼마? 50억이나 남았대요. 자, 지구가 약 50억, 46억 동안 탄생하고 이렇게 다양한 종을 만들었어. 그럼 앞으로 남은 50억은 우리가 무엇을 태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또 여러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되는 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선생님 여기에서 언급하는 주계열 이런 표현은 조금 생략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요건 지구과학 2에서 별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별이 주계열 과정에 속해 있다 그러면 청년기라고 봐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요 정도만 언급해 드릴게요. 마지막, 빼놓을 수가 없네.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별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또, 네, 달의 존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달을 뭐라고 하냐면요, 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구의 위성. 비교적 굉장히 큰 편이고요. 지구에서는 위성을 달 하나를 가집니다. 지구는요, 혼자 뺑그르르 돌아요.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죠? 자전이라고 하고요. 자전하는 중심축을 자전축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전축이 이렇게 서 있지 않아. 어떻게 돼 있죠?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답니다. 요렇게. 얼마요? 아주 잘했어. 방금 대답한 학생은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잘했어요.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요. 이때면 뭐가 생긴다? 네, 기억해 두세요. 계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계절의 원인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다 이해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튼 결론만 기억하세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계절이 나타나는데요. 아하, 여러분에게 큰 이제 혼란이 올 겁니다. 이 자전축이 고정되어 있지 않대요. 움직인대. 왜?
지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태양과 목성입니다. 목성은요, 크기와 질량이 어마무시하거든. 그래서 이 자전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릴 거야. 그런데 막 흔들리지 못하게 딱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비록 크기와 질량은 태양과 목성에 미치지 못하지만 거리가 아주 가까운 우리의 위성, 달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변하긴 변해요. 근데 그 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즉, 21.5도부터 24.5도라는 아주 적은 각도로만 자전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했지?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계절이 나타난대. 그런데 이 자전축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변하면 계절 변화가 어마무시하겠죠.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는 동안 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느라고 너무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될 거야. 그런데 달이 이 역할을 딱 잡아주니까 이 정도 범위로만 변해. 그럼 생명체는 이 정도 범위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정도 변하는 건 충분히 적응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눈치채셨겠지만 어떤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고 적응을 할 때는요, 환경 변화가 급변하면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환절기 때 굉장히 몸이 아픈 거랑 똑같은 거야.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봄철, 환절기 때 우리가 막 감기를 앓고 하는 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느라고 아주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것 외에도 기타 등등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핵심적으로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지구에 사는 걸 행복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생명 가능지대, 즉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 이유들을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 뭐냐면요. 그래서 이런 지구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가?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 두 번째 개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미 앞서 짧게 정리를 했어. 사실은요, 어떤 큰 성운에서 성운, 뭐 수소, 헬륨, 먼지, 가스들이 하나로 요동치는 거대한 가스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한쪽 방향으로 쭉 회전하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 솜사탕 먹어보셨어요? 선생님 학교 앞에도 솜사탕 아저씨가 꼭 옵니다. 그럼 커플들이 두 개를 안 사더라고요. 꼭 하나만 사. 그래서 나눠 먹던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이 솜사탕 아저씨가 이렇게 솜사탕 기계를 이렇게 하면 막대기를 중심에 딱 넣으면 하나의 구심점이 돼서 솜사탕이 크게 만들어지죠. 물론 정확하게 이 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태양이 만들어지고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솜사탕이 크게 펼쳐져 있는 성운에서 한쪽 방향의 회전 방향성을 가지면서 중심점, 구심점, 중력 수축의 힘을 가지게 되고요. 중심의 대부분의 질량을 가진 태양이 빵 만들어진 다음에 주변에서 행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행성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런 거지. 처음부터 지구가 이만큼 컸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 두 번째 개념인데요. 기억해 두세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 지구에는요, 하늘, 땅, 바다, 생물이 있답니다.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이 막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한 것 같지만 만들어진 순서입니다. 하늘, 땅, 바다, 생물 순서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지구가 이만했대. 현재 지구는 이만한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 현재 지구까지 무엇과 무엇을 끊임없이 높였을까? 크기와 질량을 쭉 높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크기와 질량이 이렇게 커질까요? 여러분 찰흙 같은 거 가지고 물어보셨죠? 이렇게 와서 붙는 거예요. 이런 효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꽝 하고 부딪히니까 많은 조각들이 우주로 빠져나가기도 했겠지만 어느 정도의 중력이 되면 나가는 것보다 붙는 값들이 더 많다고요.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행성은 행성인데 굉장히 작다. 그래서 미행성의 충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행성의 충돌. 자, 작은 미행성들끼리 충돌함에 따라서 점점 사이즈, 즉 크기와 커지고 크기가 커지니까 질량도 커지겠죠. 자, 이렇게 크기와 질량을 크게 하는데요. 말씀드렸죠. 꽝 하고 부딪힌데 스파크가 일겠죠. 미행성이 충돌하게 되면요. 마찬가지. 지구의 온도도 올라가게 됐을 겁니다. 꽝꽝꽝꽝 부딪히니까 고체 상태의 지구가 녹는 거예요. 액체 상태로.
그게 바로 어떤 조건이냐면 마그마의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융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 그림도 한번 보게 되죠. 뭐가 만들어졌다? 대기가 제일 먼저 형성되었다. 지구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져서 달 정도만 돼도요. 주변에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것들부터 일단 쭉 끌어당기게 돼요. 그래서 하늘부터 만들어지는데요. 실제로는 이걸 우리가 원시대기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요. 원시대기의 근원은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분출되는 화산가스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요건 선생님이 원시지구의 형성이 끝난 다음에 대기의 진화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커지면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었을 때 주변 기체를 끌어당겨서 대기를 만들고요. 온도가 쭉 증가하니까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 즉 용융 상태가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중심에는 중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거운 건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그렇겠죠. 움직일 수 있잖아요. 액체 상태니까. 가벼운 건 위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이라고 얘기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위로 몰린 걸 뭐라고 하냐면 규산염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규산염 어렵지 않습니다. 규소와 산소가 결합한 물질을 규산염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철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 철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핵이 되고요. 규산염 물질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멘틀이 되는 거예요. 즉 마그마 바다 상태가 되면서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요. 미행성 충돌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거기에 따라서 온도도 마그마 바다를 만들 때만큼 상승을 하진 않겠죠. 즉 계속한 상승이 있겠지만 상승폭은 점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무엇을 지각이라는 것과 해양을 만들 때는요.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냉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지구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즉 멘틀이 식어서 지각을 만들게 되고요. 미행성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수증기 뭐라고 했죠? H2O가 구름이 되고 이 구름에서 많은 비가 내려서 몇 날 며칠 동안 내린 다음에 낮은 곳으로 쌓이면 뭐가 됐을까? 바로 원시 바다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죠? 하늘, 땅, 바다, 생물의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의미하는 게 멘틀과 핵의 분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각까지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해양까지 만드는 것으로 정리가 된다. 멘틀, 핵, 지각을 무엇으로 묶어주라고요? 땅의 형성 과정으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그림으로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늘의 진화는 요거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처음에는요. 지구가 동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 어딜 봐도 성분이 동일해. 여기를 봐도 저길 봐도 구성 성분이 동일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균질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균질한 지구에서 무슨 상태가 만들어졌죠? 네, 바로 마그마 바다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요, 고체에서 액체 상태가 되잖아요. 물질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따라 중력에 따라서 재배열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무거운 금속 성분, 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그마 바다 아래쪽에 고여서 뚝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금속 성분 점점 지구 내부로 가라앉는다. 그리고 선생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운 건 위로 떠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그마 바다 때문에 무엇과 무엇이 멘틀과 무엇의 핵의 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금속 성분의 핵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철이 모여서 핵을 형성하게 되고요. 선생님 뭐라고 했죠? 무거운 핵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이 위로 모였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우리가 규산염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규산염 물질이 바로 암석 성분의 멘틀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규산염 물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다고 했죠. 이렇게 멘틀과 핵이 구별이 됐습니다. 층이 쫙 나눠졌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균질한 지구에서 층이 나눠졌다. 계단처럼 층이 나누어졌다. 그래서 층상 구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의 큰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다? 아, 지구의 내부 땅이 층을 만들면서 나누어졌구나. 결국에 멘틀 성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 제일 바깥쪽이 식으면서 지각을 형성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멘틀과 핵의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그마 바다라는 조건은 멘틀과 핵,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했죠? 아, 땅이 만들어지고 땅이 이렇게 진화를 했어요. 대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라고 얘기했죠? 그것도 한번 선생님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시 대기의 진화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요, 중력 때문에 인력에 의해서 기체들을 끌어당겨요. 그때를 우리가 원시대기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지가 않고요. 엄밀히 우리가 원시대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화산 활동으로 대기 중에 분출된 H2O라든지 CO2라든지 CH4라든지 NH3 이런 것들이에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암모니아 화학식입니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 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현재 대기에서 제일 많은 것들 순서로 써보도록 할게요. 제일 많은 게 질소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예요. 질소, 산소입니다. 뭐 다음이 아르곤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 정도가 돼요. 눈여겨볼 것. 선생님, 그렇죠. 현재 대기의 두 번째로 많은 산소가 원시 대기에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원시 대기에서 현재 대기로 성분이 바뀌는 것을 대기의 진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즉 현재로부터 과거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탄생, 지각의 형성, 그리고 바다의 형성. 원시 지각과 바다가 형성될 때는요, 지구가 본격적으로 냉각기에 들어선 겁니다. 자, 그리고 대기의 조성 퍼센테이지로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시점은 이때부터 보시면 돼요. 자, 한 3개의 성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산소고요, 질소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볼 성분은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되겠습니다. 시점은 사실상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는 이 시점부터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산화탄소가 화산활동으로 쭉 대기 중에 많이 증가를 했을 거예요. 무려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거. 또 다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당시 무려 10기압 정도에 해당된다. 이런 그래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 전체가 1기압이거든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만 10기압이라 그러면 이산화탄소 양이 엄청난 거죠. 이런 이산화탄소가 여기를 보세요. 바다가 형성됨에 따라 쭉 어떻게 되고 있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점부터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눈여겨볼 성분은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큰 경향성을 보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언급한 시점부터 보는 겁니다. 처음에 모든 경향을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자, 원시 바다가 형성된 그 시점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는요, 어떻게 되고 있고요? 감소하고 있고요. 산소는 특정 시기부터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산화탄소는요, 원시 바다가 형성되자 원시 바다 속으로 대거 녹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감소가 된 거고요. 산소는요, 생명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생명체가 광합성을 함에 따라서 증가한 거예요. 여러분, 광합성이 뭔지 아시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배출하는 과정 아시죠? 이로 인해서 산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눈여겨볼 것, 원시 바다의 형성과 생명체의 등장은 대기 성분의 변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원시 바다가 형성되고 생명체가 등장함에 따라서 원시 대기가 본격적인 진화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경향성, 산소가 언제부터 증가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원시 대기가 만들어지고 진화했다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바다도 좀 진화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뭐라고 했죠? 대기 중에 H2O,
수증기가 구름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비가 내려서 많은 비가 낮은 곳으로 모이면 바다를 형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보다 염분이 좀 더 낮았다?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바닷물이 덜 짰을 거예요. 거의 담수에 가까웠겠죠. 하지만 지금은 많은 암석 성분이 녹아 들어가고 또 바닷속에서 나타나는 해저 화산 활동 이런 것들로 성분이 플러스가 됨에 따라서 훨씬 짜졌다. 조금 세련되게 얘기한다면 염분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땅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어서 진화한 것까지 설명을 하고 바다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를 언급하지 않았네. 뭘까? 바로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가 되는 거예요. 탄생과 무엇이요? 진화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하늘, 땅, 바다가 만들어졌을 때 생명체가 육상에서 활동하기 아주 열악한 조건이었어요. 굉장히 고에너지 입자들이 내리쬐고 있었고 그 고에너지 입자의 하나는 자외선도 예를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명체들이 이런 고에너지 입자를 피해서 탄생할 수 있었던 공간은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원시 바다예요. 생명체는요, 그 첫 등장이 바로 원시 바다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피해서? 고에너지 입자, 자외선과 같은 고에너지 입자를 피해서 원시 바다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원시 바다에서 등장한 생명체가 무엇을 했을까요? 네, 바로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광합성 결과 뭘 만든다 그랬죠? 산소를 만든다고 했죠. 이 산소가 바다에 가득 차게 됩니다. 바다에 가득 채운 다음에 육지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육지로 나와서 육지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 산소로부터 무엇을? O3, 우리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오존층까지 형성을 하게 돼요. 자, 이 오존층은요, 강력한 자외선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 생물체들 이런 거죠. 고개를 쑥 내밀면서 한번 밖으로 나가볼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차단함에 따라 비로소 육상생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육상생물. 선생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요. 우리가 문학 같은 데서 시 같은 거 보시게 되면 바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어머니, 탄생 이런 걸 얘기한 게 과학적인 이런 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반은 농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체의 진화도 보시게 되면요, 척추동물의 계보를 보시게 되면 어류, 그다음에 물반, 육지반, 양서류, 그 다음에 파충류, 그 다음에 포유류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것도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뭘 기억해야 될까요? 생명체는 가장 마지막에 등장을 했습니다. 하늘, 땅, 바다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왜? 바다에서 등장을 했으니까. 이 바다에서 등장한 생명체를 무엇 했다고요? 광합성을 하고요. 광합성 결과 대기 중에 산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런 환경적 변화는 생명체들이 더 이상 바다에 머물지 않고 육지로 빼꼼히 나올 수 있는 육상생물의 등장까지도 유도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생물체의 등장까지 다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했으면요, 선생님이 핵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핵심 정리는요, 선생님이 교재 18쪽에 있는 내용을 크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선생님 말씀드렸죠. 과정에서도 반복을 해드리고요. 처음에 핵심 개념을 할 겁니다 라고 했던 게 결국은 핵심 정리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최대한 이 시간 안에 정리하시고 익숙해지시고 또 암기해야 될 사항은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핵심 정리. 첫 번째, 생명체를 위한 최적의 항공을 갖춘 지구. 말을 달리하면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어. 이 넓은 우주에 현재까지 발견된 생명체는 지구밖에 없어. 그 첫 번째 이유가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합니다. 여기 속한데요. 뭐라고 했죠?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상태의 물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거리 범위를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한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한 게 어디라고요? 지구입니다. 오케이. 이건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어.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만 있다고 생명체가 등장하고 진화하진 않는다고요. 최소한이 이거지만. 이것조차 없으면 아예 그 토대까지 살필 수 없지만 그 외의 특징이 2가지 정도, 선생님 3가지 정도 언급했습니다. 대기에서 온실효과. 자, 선생님이 아주 그 원리까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온실효과는 지구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을 온실효과,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우선 기획을 해두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 더 생각하시면 대기에 있는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서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더라. 마지막에 정리했던 내용.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태양의 수명이 아주 넉넉하다는 것. 그리고 태양이나 목성에 비해서 질량이나 크기 정도에서는 밀리지만 지구에 가깝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렇죠. 큰 영향력을 미쳐서 가장 큰 특징. 자전축의 안정성을 유지해준다. 그게 달의 역할이고요. 또 달하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조금 어렵게 얘기해서 조석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조석 아저씨 말고 이 조석 현상 같은 경우에는 밀물과 썰물을 유발하죠. 이런 밀물과 썰물 때문에 해양 생태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에는 생명체가 있을 뿐만 아니고 다양한 생명체가 있다고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묶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원시지구와 지구계의 형성.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 현재 수능에는 이 출제 빈도가 많이 낮아졌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시험 문제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원시지구의 형성이라고 얘기하면 그 순서 기억해 두셔야 되죠.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그마 바다. 왜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지는데? 미행성 충돌. 미행성 충돌. 그 다음에 마그마 바다. 그 다음 뭐라고요? 그렇죠. 멘틀과 핵의 형성. 마지막으로 지구가 냉각되어 그럼 뭘 만든다? 멘틀이 식어서 제일 바깥쪽 지각을 만들고요. 바다까지 만들게 됩니다. 원시 해양의 형성. 느낌 오시죠? 서술형 평가로 되게 좋아하세요. 원시지구가 만들어진 순서를 핵심 단어들을 포함을 시켜서 그 순서를 잡아보아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순서는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구의 땅덩어리를 직권이라고 합니다. 즉 마그마 바다부터 이렇게 멘틀과 핵의 형성, 지각까지가 바로 지구가 어떻다고 얘기했죠? 균질해. 어딜 봐도 성분이 동일했는데 마그마 바다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다고요? 네, 조금 어려운 말로 층상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죠. 층이 나눠져 있어. 그 층이 바로 지각, 멘틀, 핵. 이 순서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원시지구의 진화도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이것도 균질한 지구에서 층상 구조로 나눠지는 것도 진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핵심은 어디? 기권, 즉 원시 대기 선생님이 언급했습니다. 어떤 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지? 그렇죠. 이산화탄소 기억하셔야 되고요. 산소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소 증가했고요. 원시 바다에 녹아 들어갔어요. 생명체의 광합성 때문에 증가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 생명체는 어디서 탄생했다고요? 바로 여기죠. 등장하게 됩니다. 광합성하고요. 대기 중에 산소 오존층 만들고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체가 바다에서 육지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는 다음 시간에 또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게 오늘날 내용 끝! 한 바닥으로 끝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오늘 내신 기초 문제로 오늘 한 것들 문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19페이지인데요.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 1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19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1번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요. 현재 과학자들이 행성이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1번 개념이었는데 뭐였죠? 그렇죠. 액체 상태의 물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바로 생명 가능지대. 아주 잘하셨어요. 그럼 질문 보세요. 답 필요 없고 정답 몇 번? 2번.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된다. 바로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2번 보도록 할게요.
지구에 생명체가 존속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나머지는 다 맞고 하나만 틀렸다는 거야. 몇 번이 틀렸습니까? 2번입니다. 자,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 선생님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미 개념 핵심 정리할 때 다 언급해 드린 내용이고요. 2번 볼게요. 태양이 다른 별에 비해서 온도가 굉장히 높은 별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양이 온도 낮지 않아요, 결코. 하지만 다른 별에 비해서 일반적인 별들, 아주 많은 별들에 비해서 특별히 더 온도가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질량이 아주 큰 편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2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3번 보도록 할게요. 액체 상태의 물이 생명체에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 모두 골라보래요. 다 해준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잘 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억 볼게요. 비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생물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생님 뒤에서 설명한다고 얘기했죠?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유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항상 유지되는 것. 즉 외부 접근이나 내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상 유지되는 것. 이게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체온. 그래서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체온을 재는 이유가 체온의 변화가 큰 폭으로 변하게 되면 이상 증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체온이 대표적인 항상성인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죠? 따라서 기억 옳은 설명인데요. 니은 보도록 할게요. 고체가 될 때 밀도가 증가해서 선생님 뭐라 그랬어? 고체가 되게 되면요.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따라서 밀도는 어떻게 되죠? 밀도가 작아져요. 무엇보다? 물보다. 그래서 얼음은 표면에 얼게 되고 수중 아래쪽에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따라서 겨울철 수중 생태계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밀도가 작기 때문이라고 수정돼야 되기 때문에 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디귿 볼게요. 물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 인력.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죠? 그렇죠. 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물질을 잘 녹일 수 있다. 오케이? 그럼 기억 디귿만 정답이니까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마지막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이것 역시 선생님이 이미 말씀드렸는데 원시지구의 성장 단계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오래된 것부터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하시오. 단답형입니다. 서술형에서도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그 순서라든지 내용을 세부적으로 서술하시오. 이런 바로 서술형 평가가 되는 거죠. 자, 맨 처음에 뭐가 돼야 될까? 기억. 마그마 바다 형성되었다고 하고요. 니은. 원시 바다 형성이고요. 디귿. 원시 지각의 형성입니다. 리을. 멘틀과 핵이 분리가 돼요. 기억해 두세요. 지구가 온도가 높았을 때 무엇을 만든다? 마그마 바다를 만듭니다. 기억. 마그마 바다는 무슨 상태에 고체가 액체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용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상태가 돼야지 뭐가 될까요? 리을. 물질의 분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무거운 철은 중심으로 가벼운 규산염 물질은 위로 올라감에 따라서 멘틀과 핵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내용 뭐죠? 지구가 냉각기에 돌입을 한대요. 기억, 리을. 그런데 냉각이 되김 따라서 멘틀 제일 바깥 부분이 식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각을 만든다고 했네요. 그럼 누굴까요? 바로 디귿이 되는 거고요. 마무리가 뭘까요? 바로 니은. 지구 아주 냉각이 되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응결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구름이 만들어지면 구름에서 많은 비가 몇 날 며칠 내려서 낮은 곳으로 모이게 되면 바로 원시 바다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순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억, 리을, 디귿, 니은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따라올만 하죠? 많은 분량을 하지도 않고요. 아주 어렵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핵심 잘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엔 제2강 지구계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정리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